안녕, 민규쌤입니다. 2026학년도 6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해설을 좀 할 겁니다. 요게 정기시험 두 번째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줬으면 좋겠지만 진도상 다 풀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영상으로 설명을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당연히 요거는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만 필요한 문제에 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1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질문과 이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항상 이 문제를 볼 때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은 모두 옳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1번은 항상 이렇게 통합적 관점을 묻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질문해 보시면 통합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에 관한 질문이야. 그 중에서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알려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보시면 윤리적 관점은 세 번째 줄에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초점을 두고 사회현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리적 관점에서 저출생 고령화 현상을 살펴볼 때 핵심 탐구활동의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유형이죠.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통해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데 어떠한 사회현상에 대한 예시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윤리적 관점으로 저출생 고령화 현상을 바라봤을 때 예시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보면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질 것인가, 어떤 가치를 함양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윤리적 관점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 볼게요.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출생률의 감소 추이를 비교하기. 주로 이런 것들은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떠했고 또 현재는 어떠했는지를 변화를 이렇게 지금 살펴보는 형태로 나올 거야.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간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적 관점일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쓰지 않고 간단하게만 표현할게요.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고령 인구의 비율 조사하기. 예를 들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서울과 춘천의 차이를 지역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비교하는 것이죠. 공간적 관점이고요.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 복지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사회 구조 혹은 제도라는 건 정책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사회적 관점이고요. 아동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이것이 미치는 영향 역시 사회적 관점입니다. 5번 고령화 사회의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 탐색하기. 누구나 갖춰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윤리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태도, 이것이 윤리적 관점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볼게요. 다음 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영어 지문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텍스트를 볼 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확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5번째 줄에 있죠. 반면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조선시대의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이때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삶의 보람이자 행복이었대. 이때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적 가치 추구를 중시했기 때문이야. 반면에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에서 오는 보람을 추구하기보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만족과 일상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이 행복을 이해하는 방식은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나머지는 사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물질적 조건의 충족 여부라고 하는 건 행복을 위한 조건 중에 경제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는 있죠. 경제적 안정. 2번 기후와 지형 등 자연환경에 따라 굳이 한번 조건을 찾아보자면 제일 높은 정주 환경. 겨울에 상대적으로 바람이 덜 들고 여름에 상대적으로 바람이 잘 통해서 서늘하고 이런 것들. 제일 높은 정주 환경 볼 수 있고요. 4번, 5번 이런 것들은 별개의 얘기 드립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갑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사례 속에 적용해야겠죠. 갑, 아테네 시민들은 일단 그러면 이 상황이, 이 갑이라는 사상가는 고대 그리스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인 그대들은 돈과 명예, 평판을 얻는 일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지혜와 진리 그리고 영혼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살피지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은 인간에게 결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살피고 검토하는 것,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살피고 검토하는 게 가치 있는 것이야. 자, 요걸 한자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피다 라는 거, 검토하다 이런 걸 성찰한다고 해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렇게 주장했던 게 사실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입니다. 갑사상가는 소크라테스예요. 자, 이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이니까 한번 사례 봅시다. 사업에 성공해서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된 A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매일 밤 호화로운 연회를 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A는 이러한 행동으로 자신이 더 외로워지고 내면의 공허함이 커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있다.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줄에 말한 내용이 딱 들어맞죠. 돈과 명예, 평판을 얻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하지만 A는 점점 공허해.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하게 A는 스스로를 살피고 검토해라 라고 조언하겠죠. 그렇게 되려면 정답이 몇 번으로 가야 되냐면 바로 5번이 될 겁니다.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치중하기보단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검토하세요. 성찰하세요.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 답안을 찾을 수 있느냐야. 소크라테스는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보다도 내면의 가치를 더 중시했습니다. 스스로를 계속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것을 주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삶의 중요성, 이거 알다 지자야. 그리고 아는 것을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덕복 합일설이라고 합니다. 삶을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실천하는 것, 삶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도덕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가꾸고 키우는 것, 그것이 즉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소크라테스의 지덕복 합일설이라고 해요.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1번 더 많은 부를 쌓아 내면의 공허함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부를 쌓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 2번 진리 탐구보다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세요. 지금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공허했는데 뭔 소리야.
3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교 활동에 더 많은 시간 이미 투자하고 있지만 공허하고요. 타인의 비난을 피하고 호평을 얻는 데 유리한 행동 이미 하고 있지만 스스로 공허해. 그러니까 스스로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 종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크리스트교와 힌두교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십자가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원한 가는 유럽 문화권의 생활 양식과 사회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종교이다. 신자들의 예배 장소 명칭이나 예배 건물의 모습은 종파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요게 힌두교겠어요? 크리스트교겠어요? 당연히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트교는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서 역할을 하면서 당시 유럽 전역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국교로서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에 봅시다. 인도에서 기원한 나는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다. 신자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화를 강조하는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서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보시면 인도에서 기원한 우리 종교 크게 두 가지 정도 다릅니다. 불교와 힌두교죠. 인도에서 정말 다양한 종교가 나타났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확산되었고요. 인도인들에게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바로 힌두교입니다. 애초에 조건이 힌두교였죠. 가는 크리스트교, 나는 힌두교가 됩니다. 보기 보죠. 가. 크리스트교의 신자들은 대부분 소를 신성시하여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요거 어떤 종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 힌두교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나의 신자들은 이라고 했으면 맞았을 거야. 나 힌두교의 기원지인 인도는 남부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맞죠? 맞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문화권에서는 가가 크리스트교가 힌두교보다 신자 수가 많다. 어떤가요? 맞죠. 이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은 기본적으로 남부 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의 종교인 크리스트교가 확산되었고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서는 크리스트교가 많이 지금 확산되고 신자들이 많죠.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사실 일회고사 때 물어봤던 건데 지형적으로 보면 리오그란데강 이남 지역이었습니다. 혹시 조금 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서 지금 크리스트교 신자가 많다라고 했고요. 사용하는 언어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남부 유럽 국가 얘기하는 것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죠. 그래서 주로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서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리을, 가, 나는 모두 다양한 신을 믿는 다신교이다. 힌두교는 맞아요. 나, 힌두교는 다신교가 맞고 크리스트교는 유일신교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조금 더 유럽 문화권에서 종파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자 로마 제국에서 국교화됐던 이 크리스트교는 사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게르만족에 의한 여러 국가들 그리고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이 등장하는데 이때 동서교회가 분열됩니다. 동서교회가 분열되면서 사실상 가톨릭과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나뉜 건 1054년 교회의 대분열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 16세기가 되면 종교 개혁이 발생하죠. 그래서 기존의 가톨릭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
그래서 요걸 굳이 구분하자면 오늘날의 천주교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는 원래는 크리스트교 전체를 기독교라고 불렀던 것인데 오늘날에 말하는 크리스트교는 주로 이 개신교를 얘기하죠. 그리고 정교회, 동방정교회 혹은 그리스정교회라고 합니다. 요거 조금 더. 그럼 가톨릭은 어디서 좀 더 우세하느냐? 보통 남부 유럽에서 프랑스하고 그리고 뭐 프랑스를 남부 유럽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프랑스 혹은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가톨릭이 강력하고요. 그리고 주로 북서 유럽에서 개신교가 많이 세력이 크죠. 영국 같은 경우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회는 주로 동부 유럽에서 많이 발달했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벌써 15분이니까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한 90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다음 자료의 가 지형이 발달한 곳만을 지도의 A, D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자, 영화 속 지역 가이고요. 이미지를 보면 뭔가 물이 쭉 흐르고 있는데 높은 산 가운데에 이런 하천이 혹은 바다가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겨울왕국과 반지의 제왕 장면이에요. 자, 영화 겨울왕국에서 가는 주인공의 왕국이 자리 잡은 곳으로 이곳의 가파른 절벽은 왕국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천연 요새의 역할을 한다. 자, 또한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가는 주인공 일행이 절벽 사이를 지나는 장면들의 배경이 된 곳으로 해수면에서 수직으로 솟구친 절벽과 안개에 쌓인 폭포는 주인공 일행이 겪는 고난과 함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시각화하는 역할을 한다. 가는 여기부터 핵심이야.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골짜기 가.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 생긴 좁고 긴 만. 거기 많은 폭포를 보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는 크루즈 관광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밑에 사실 마지막 문단이 엄청나게 많은 힌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절벽 있지. 이렇게 깎아내린 듯한 절벽.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여기 폭포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도 이렇게 움푹 골짜기를 펴서 물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야. 과거에. 요렇게 빙하에 의해서 크게 깎인 이 U자곡이 그리고 이 U자곡에 흘러내리는 폭포 요렇게 걸려있는 걸 현곡이라고 했었고요. 요런 U자곡 혹은 빙하의 침식이 만든 빙식곡 이렇게 얘기했고요. 과거 굉장히 추웠던 빙기에 빙하가 침식해서 만든 이 지형 그러다가 후빙기, 간빙기 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여길 지금 바닷물이 쭉 채우고 있는 것 이런 지형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피오르라고 하죠. 피오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그리고 피오르는 지금 관광자원으로 많이 쌓이고 있어 라고 얘기했고요. 피오르는 기본적으로 빙하 지형입니다. 빙하 지형은 주로 어떤 기후에서 많이 볼 수 있나요? 당연히 우리가 빙하니까 추운 한대 기후겠지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빙하가 침식작용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추웠던 시기에 빙하가 떠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야 돼. 한대 기후도 등장하지만 사실은 주로 냉대 기후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빙하가 있었던 지역 일부 온대 기후에서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기후적 특성으로 이걸 딱 잡기는 어려운데 이 지도를 보면 대략 그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과거 빙하가 이렇게 확장되어 왔다가 남쪽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후퇴할 거란 말이야. 후퇴.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빙하가 있었다가 지금 사라진 지역 주로 극지방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을 찾으면 돼. 그럼 이 피오르 지형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실 A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수업 때 항상 예시를 드는 것이 오늘날의 노르웨이에 있는 송네피오르예요. 송네피오르. 선생님 이미지로 보여준 예시들은 다 이 노르웨이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여기 포인트가 어떤 지역인지. D는요,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B는 마다가스카르고요. C는 뉴질랜드죠. 그럼 이 중에서 나머지 3개 중에서 어디에서 주로 이 피오를 볼 수 있을까?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빙하의 확장 후퇴 과정에서 빙하가 과거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가 답이 되고요. 여기 밀포드 사운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대표적인 피오르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나머지는 조금만 보면요, 이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 수업 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바나 기후가 많이 나타납니다. 열대 기후의 한 세부 구분이었고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초원지대가 형성돼서 다양한 동식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프리카잖아. 적도와 가깝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빙하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혹시 세계 시민과 지리를 한다면 이런 지역 정도는 다 자세하게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A와 C,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죠? 항상 이런 것들은 통합사에서 다 물어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빙하의 침식, 빙하 지역, 거기다가 해수면 상승이 결합된 것이죠. 빙식곡, 우리가 말하는 권곡, 현곡, 피오르, 홀은 이런 것들 다 빙하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지형 중에서 통합사회 수준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빙하 지형, 화산 지형,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것들. 특히 카르스트 지형이 특수하기 때문에 많이 언급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은 항구 발달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제적 무역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국민소득 또한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왔다. 오우, 괜찮네, 그치? 그러나 최근 정권교체 이후 정치제도의 변화로 선거 참여가 제한되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이 억압되는 등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높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자 국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각국의 국민들은 정부에 뭘 요구하겠어요? 선거 참여를 요구한다거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겠죠. 정답은 1번 민주적인 정치 참여의 보장. 지금 요것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위한 다양한 조건 중에 질 높은 정주환경, 그리고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도덕적 성찰, 이렇게 4가지를 교과서에서 주로 다룬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각각이 다 갖춰져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2번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이미 충분히 경제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구성원 간 경제적 불평등 해소하면 좋지만 이 자료에서 물어볼 내용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선거권 행사, 이거 얼핏 그럴듯한데라고 할 수 있어. 자격 요건 강화라는 건 사실은 선거권을 가지려면 특정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나 같은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사실은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환경의 개선, 이 자료에서는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7번으로 갑니다.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인데 AC는 각각 정부, 시민사회, 기업 중에 하나다. 자, 오늘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 주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A는 탄소 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수립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규제 등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 A는 당연히 뭐겠어요? 정부가 되겠죠. 정부. A는 정부입니다. B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당연히 기업일 거고요. C는 세계자연기금이나 그린피스 같은 국제적인 민간 환경 단체들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 시민사회가 되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은 개꿀이죠, 개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다. 읽기만 하면 된다. 자, A. 정부는 다양한 국제협약의 주체로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 맞죠? 국가와 국가 간에 혹은 국가와 개별 단체들과 이렇게 협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니은, B는 환경 관련 법을 제정한다. 법을 만든다. 법적 제재를 가한다. 이런 것들은 정부의 역할이죠.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C는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활동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고요. B와 달리, 기업과 달리 시민사회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C가 아니라 B가 되어야겠죠. B가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되겠네요. 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에 대해서 지금 쭉 보고 있어요. A 보겠습니다.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한 석회암의 용식작용으로 인해 생긴 동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용식이라는 건 주로 이 빗물이나 하천에 의해서 녹아내려서 생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습윤한 기후에서 잘 발달한다 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 쭉 있고요. 이거 뭐겠어요? 당연히 석회암의 용식작용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까 석회동굴이 되겠죠. 석회동굴. B. 밀물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때는 드러나는 넓고 평평한 땅. 밀물과 썰물. 조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조석간만의 차가 잘 드러나는 지역에서 발생하겠네. 그리고 이 지형의 순기능이죠. 오염물질을 정화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바덴해 그리고 국가 쭉쭉쭉 있습니다. 요거 뭐겠어요? 당연히 갯벌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도 서남해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형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세계자연유산 사례로 선정된 기준 4가지가 있어. 1, 2, 3, 4 로마자로 쓰여 있는데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경우 석회동굴 같은 경우는 1, 2, 3에 해당하고 갯벌 같은 경우는 2, 3, 4에 해당한대. 그러니까 카르스트는 탁월한 자연미와 독특한 경관을 갖고 있어. 카르스트 지형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신기하잖아.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되죠. 2, 3 지질학, 지형학적 가치, 생태학, 생물학적 가치 둘 다 있어. 특히 갯벌은 생물의 다양성 보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라는 측면에서 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기 볼게요. A는 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분포한다. 아까 A는 습윤한 기후, 석회암 지대에서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러면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은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일단 화산 그 자체가 되겠죠. 모양에 따라 우리 구분 쭉 했었고요. 또 혹은 용암, 동굴 같은 거, 혹은 용암이 지표면에 갈라진 틈을 슉 타고 나와서 지표면의 낮은 방향으로 향하게 돼서 평평한 대지를 형성해. 용암, 대지 같은 경우. 혹은 분화구가 있죠. 그러니까 분화구에서 화산이 분출된 이후에 이 용암 마그마 방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무게에 의해서 이 마그마 방이 무너지게 돼. 그렇게 생긴 분화구가 칼데라였고요. 이 칼데라의 강수작용이 쭉 내리면서 거기 호수가 형성되면 칼데라호라고 하죠. 칼데라와 칼데라호 같은 것들이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A. 석회동굴의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종유석과 석순이죠. 종유석은 석회암이 녹아내리면서 용식작용이 하면서 똑똑똑 천장에서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굳어진 것. 거꾸로 천정에서 이렇게 똑
똑똑똑똑 내리면서 이렇게 형성된 게 종유석이고요. 석순 같은 경우는 똑똑똑 떨어져서 이렇게 쌓이면서 생긴 형태, 이런 것을 석순이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면 석주가 됩니다. 기둥주자를 써서 볼 수 있다. B는 주로 조류에 의한 퇴적 작용으로 형성됩니다. 밀물과 썰물, 조류라고 하고요. 기억을 통해서 선정기준 2, 3, 4를 통해서 B, 갯벌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로서 가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맞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화 변동 단원이 바뀌었네요. 계속 섞여서 나올 겁니다. 갑국의 국민들은, 지금 보면 갑, 을, 병 세 개 나라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갑 그리고 을, 병입니다. 자, 갑국의 국민들은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독특한 양념인 A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야, 최초.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 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A를 접한 을국의 국민들은 자국에서만 재배되는 작물에 자국의 요소와 A의 제조 방식을 적용해서 새로운 양념인 B를 만들었어요. 자, 지금 A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니까 발명이죠. 그리고 을국에서는 지금 A 제조 방식, 지금 교역을 통한 것이니까 직접 전파고요. 이것을 통해서 A의 방식을, 제조 방식을 받아들였고 B를 만들었습니다. 자국에서 재배되는 작물과 전파된 문화 요소를 지금 합쳤어. 이거 문화 융합이죠. 이후 을국에서는 A와 B가 대표적 주요 양념으로 자리잡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 발효식품의 유익함이 알려지면서 병국에서는 전통 양념과 함께 A와 B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같이 사용하는 것, 요거 그냥 문화 병존이 되겠죠. 요런 것들 지금 읽어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1번, 갑국에서는 문화에 외재적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외재적 변동이라고 하는 건 문화 접변이라고 얘기하죠. 문화 전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그리고 자극 전파 같은 것들이 외재적 변동이야.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은 것. 그런데 갑국에선 지금 발명이 나타났으니까 외재적 변동이 아니라 내재적 변동이 되어야 맞죠. 내재적 변동. 발명과 발견이 내재적 변동입니다. 2번, 을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을국은 갑국과의 교역을 했다라고 했어. 이건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을국과 달리, 항상 이런 거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갑국에서는 문화융합이 나타났다. 갑국에서는 지금 발명이라고 하는 것만 나타났고요. 문화융합은 을국에서 나타났죠. 이걸 반대로 쓰거나 혹은 갑국에서 발명이 나타났다라고 해야지.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을국과 병국에서는 모두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됐다? 아니죠. 을국도 보면 A도 사용하고 B도 사용한다라고 했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B에서 남아있잖아. 병국에서는 전통 양념도 그대로 사용하고 외부 문화인 A와 B도 사용합니다. 자기 문화의 정체성은 유지되었습니다. 단, 갑, 을, 병 5번 보시면 갑, 을, 병국에서는 모두 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했다. 갑국에서도 발명을 통해서 증가했고요. 을국에서는 원래 사용하던 B와 원래 사용하던 작물과 A, B가 모두 들어왔지.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문화 융합 사례도 있었고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융합의 사례, 그리고 갑국의 발명 결과인 A, 이것도 직접 전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요것도 A. 지금 순서를 바꿨었는데 여기서도 A가. 그리고 새로운 양념인 융합은 B죠. 지금 급하게 하다가 융합은 B가 만들어졌다 라는 거. 그리고 병국에서는 전통 양념은 원래 있었고 플러스 A도 B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하였죠. 이게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변동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항상 모의고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예요.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게 정체성 상실이 아니라 유지다라는 것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10번 볼게요. A에 대한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업 때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A는 여성의 발을 어릴 때부터 인위적으로 묶어 성장을 멈추게 한 갑국의 옛 풍습입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그랬지? 중국의 소수민족에서 나타나는 전족 같은 게 대표적 예시라고 볼 수 있죠. 이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에게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평생 지속되는 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 A는 갑국의 왜곡된 여성관에서 비롯된 대표적 악습으로 여성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했다면 이를 강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여성에게 신체적 고통과 지속되는 장애를 초래했어.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거야 라는 것이지. 그래서 A에 대한 강연자의 입장은 비판적이죠. 잘못됐다라고 했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보편윤리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윤리. 자, 그래서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게 강연자의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이 전족이라고 하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아니야.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할 것이라고.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아니야.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야.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일부 문화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기본권,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것들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도 될 수 있어. 자, 4번.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비판하겠죠. 지금 강연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존중해야 된다. 만약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걸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인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것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고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될, 우리가 지양해야 될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요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와 아니야 라고 바라보는 태도가 있죠. 요거는 자신의 문화를 중심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상대의 문화를 무조건 숭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가 있었습니다. 요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11번으로 가죠. 다음 글에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요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코끼리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누구는 코를 만지고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이럴 때 서로 다르게 느낀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날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현상을 파악할 때 기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겠죠. 기억,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자세 맞죠.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여러 학문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자세 맞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을 설명해 아니야. 전체가 아닌 부분적 특징 아니야. 정답은 1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쉬운 거라 조금 더 빨리 넘겼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은 다큐멘터리 대본의 일부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의 에이스에서 고른 것은
가 지역부터 볼게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철에 덥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벼농사에 유리합니다. 쌀국수, 볶음밥 등 쌀을 이용한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요거 대표적인 기후 열대기후 혹은 중국 남부지역, 우리 한반도 남부지역에 해당하는 온대기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지역, 연중 기온이 매우 낮아 농업에 불리합니다. 얼음 낚시나 술록 썰매 체험을 통해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관광업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다 지역, 비슷한 위도의 덥고 습한 지역들보다 해발 고도가 높아서 연중 월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로 나타납니다. 고산 도시를 중심으로 모여 살아갑니다. 가는 주로 열대기후 혹은 일부 온대기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야겠지. 나 지역 한대기후가 될 거고요. 다 지역 열대 고산기후가 되겠죠. 주로 열대 고산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A, B, C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 중에서 추운 지역은 바로 B겠지. 요게 나가 될 거고요. 고산기후 에콰도르의 키토가 교과서에 사례로 나와 있죠. C가 다일 거고요. 그러면 이거 A가 가겠죠. 베트남 지역입니다. 베트남. 정답은 A, B, C가 되겠죠. 1번입니다. 우리 많이 이미 했던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이런 베트남 같은 지역,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심지어 1년에 2번씩 벼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을 이기작이라고 해요. 쌀국수, 볶음밥, 인도네시아의 볶음밥, 나시고랭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유명한 미식 순위에 랭크되어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베트남의 쌀국수 유명하죠. 퍼라고 하는 것. 13번으로 갑시다. 다음은 자연재해에 대한 고문의 기록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화를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단은 가뭄, 지진, 폭설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 풀어봤으니까 이거 보면 바로 알겠죠? 큰 눈이 왔네. 폭설. 가물어 땅이 갈라졌어. 샘이 말랐어. 곡식이 타는 듯해. 가뭄. 지상의 물건 중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었다. 진동하는 힘. 땅이 흔들려 지진이 되겠죠. 사실은 조선시대의 기록들인데 이런 자연재해가 그 당시에도 발생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는 폭설은 빙판길 교통혼잡과 농업시설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맞죠?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 비닐하우스가 주저앉는 경우 있었어.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나는 열대저기압에 의해 발생한다. 열대저기압에 의해 발생하는 건 뭡니까? 바로 태풍이죠. 태풍. 다는 지각판의 경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맞죠? 지각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거 지진. 그리고 또 많이 나타나는 거 화산활동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불의 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조사인데 여기도 보면 지각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리을. 가와 다는 기후적 요인. 폭설과 지진이 기후적 요인입니까? 가는 맞아. 기후적 요인이 맞지만 다는 지형적 요인이죠. 가뭄은 기후적 요인이야. 그러니까 기후적 요인이라고 하면 가와 지형적 요인이 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잘못된 설명이다.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실문 칼럼에 밑줄 친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함을 느끼기 어렵다. 행복의 조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에서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게요. 고대 동양사상가 갑은 일반 백성은 고정적 생업이 없으면 흔들림 없는 도덕적 마음도 없어진다. 라고 말했다. 이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야. 요거 항산이라고 얘기했고요. 항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항산, 유항심이라고 했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도덕적 마음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야. 그만큼 경제적 조건 안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만으로 행복한 삶이 완성된다고 볼 수 없다. 현대 경제학자 을은 단기적으로는 소득과 행복이 같은 방향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관계를 보인다. 비례한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다. 왜냐하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남들과의 비교, 건강, 가정생활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은 물론 사회문화적 욕구의 충족 등을 통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 딱 2명 나오잖아요. 내용 정리할 때도. 갑은 맹자가 될 거고요. 현대 경제학자 이스털린입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배웠을 것이에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잠시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소득 수준 반대로 썼다. 자, 여기가 행복, 그리고 여기가 소득 수준이라고 봤을 때 분명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해져. 보통 정비례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지나가게 되면 소득이 늘어도 행복이 더 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분명 일정 수준까지는 정비례 하다가 이 이후에는 정체해. 그 이유는 주관적 요소들도 작용하기 때문이야. 남들과의 비교, 건강, 가정생활, 친구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더라. 이것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보기 보죠. 기업, 갑, 맹자는 일반 백성의 도덕성 유지를 위해 생계 안정이 필요하다. 맞아. 그래야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어. 을은 비경제적 요인이 행복한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봤습니까? 아니야. 분명 남들과의 비교, 건강, 가정생활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을은 소득 증대에 정비례하여 행복감도 계속 증가한다. 아니야. 일정 시점이 되면 소득이 늘어나도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도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갑과 을은 모두 기본적 욕구의 충족이 행복한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본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그래프는 가다 지역의 월 평균과 월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가다는 지도의 A, C 중에 하나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3단원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가 보시면요. 일단 막대 그래프가 강수량이고 꺾어선 그래프가 기온입니다. 월평 기온. 가의 특징은 지금 여름, 겨울 관계없이 강수가 굉장히 고르다라는 것이 특징이네요. 고른 강수. 비가 안 올 때가 없어. 매일매일 비가 와. 연중 습윤해. 그리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 여름의 최고 기온을 보면 20도보다 낮아요. 확인되니? 잠깐만, 요게 삐딱하게 그었어요. 20도보다 미치고요. 영하로 내려가지는 또 않습니다. 그치? 요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름철은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겨울철은 상대적으로 따뜻해.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추워.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거야. 요런 기후, 지금 강수의 특징, 기온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서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죠.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덜 덥고 겨울철에 덜 추워. 근데 비가 겁나 많이 와. 연중 내내 비가 와서 우리 교과서에 뭐가 있냐면 가끔 이렇게 해가 쨍하고 비칠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공원에 나가서 일광욕을 즐기더라. 서해양성 기후고요. 온대 기후의 한 사례이죠. 근데 날을 보시면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아까 가는 연교차가 작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가장 더운 달 최난월과 최한월의 차가
작다. 근데 보면 일단 확실히 연교차가 크죠. 최난월과 최한월을 비교해보면 무려 거의 40도 가까이 됩니다. 여름철에 엄청 덥지 않고요. 겨울철엔 굉장히 추워요. 보통 이런 기후 냉대기후죠. 냉대기후.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기본적으로 최난월 평균 기온 한대기후를 구분할 때 냉대기후의 특징 최난월 기온은 항상 10도보다 높아야 돼. 이건 기본이고 이것보다 안 되면 한대기후였습니다. 최한월 기온은 가장 추운 달이 18도보다 높으면 열대기후였어. 가장 추운 최한월이 18도 이상이면 열대. 영하 3도가 안 되면 냉대였습니다. 이 사이가 온대죠. 그러니까 지금 영하 3도씨 미만인 경우 요게 냉대기후잖아. 최난월은 10도보다 높고요. 최한월은 영하 3도보다 아래입니다. 요 속하는 게 가니까 온대였고요. 여긴 지금 냉대기후가 되겠죠. 그리고 여름철의 강수가 조금 집중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수준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가지만 냉대기후 중에서도 겨울 건조기후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을 보시면요. 강수가 엄청납니다. 연중 강수가 굉장해. 그리고 기온도 높아. 고온다습한 기후죠. 심지어 연교차는 어떻습니까? 최난월과 최한월의 차이가 없어. 연교차가 굉장히 적고요. 25도 이상 보통 고온을 지금 쭉 차지하고 있고요. 연중강수가 항상 60mm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열대 우림기후 이렇게 얘기하죠. 열대기후 중에서도 비가 많이 오는 열대 우림기후입니다. 실제로 통합사회 수준에서는 냉대, 한대, 냉대, 온대, 열대, 건조 이렇게 하면 구분하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온대기후에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기 때문에 대륙 동안과 대륙 서안, 특히 대륙 서안에선 지중해성 기후와 서해안성 기후를 구분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해요. 자, 보겠습니다. A, B, C 한번 매칭을 해봐야 돼. 근데 확실히 다는 어디야? B인 게 보이죠? 요게 다일 겁니다. 적도 부근에 있는 키싱가니라고 하는 곳이에요. 대표적인 열대 우림기후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는 서해안성 기후, 영국의 런던이고요. 여기 C는 지금 러시아의 이르크츠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사에서는 사실 독립운동 얘기할 때 조금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보시죠. 이르크츠크 냉대기후에서는 이동식 화전농업을 통해 얌과 카사바 등을 재배한다. 이동식 화전농업이 뭐였죠? 땅에 지력이 빠르게 빗물에 의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숲을 태우고 그것을 거름으로 삼아서 그 땅에 농사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빗물에 의해서 영양분이 빨리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이동해야 되는 거야. 주로 열대기후에서 나타나는 농업 방식입니다. 카사바와 얌, 이동식 화전농업 열대기후예요. 주로 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2번 다 열대 우림기후에서 침엽수림이 분포하나요? 아니죠. 침엽수림은 주로 나에서 볼 수 있겠죠. 냉대기후 지역에서. 3번 가는 런던은 다 키싱가니보다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륙 서안에 있었던 영국 런던이 편서풍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북위 30도에서 60도까지는 항상풍으로서 이렇게 편서풍이 붑니다. 이 편서풍의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게 되고요. 4번 A는 지금 런던이었는데
6에서 8월 강수 집중률이 높다. 그러니까 전체 강수량 대비 6월, 8월에 강수되는 비율이 높냐라는 거야. A는 지금 보면 가였잖아요. 그쵸? 연중 강수가 고른 편입니다. 강수 집중률이라고 하는 건 낮을 거야. C는 나였죠? 여름철에 강수 집중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쓰여 있어요. 5번 B는 열대 우림 기후는 A보다 런던보다 연교차가 크다. 연교차는 B가 더 작죠. 그러니까 반대로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이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개발과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래서 해안지대나 섬지역의 침수 위험이 늘고 있다. 이걸 분리해서 볼 수도 있고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열대성 질병에 관련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간과 자연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존의 관계로 봤다. 불교의 연기설에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라는 말로 만물의 인과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강조했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 같은 이런 것들 때문이야. 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 인과관계를 중요한다라는 얘기죠. 보기 보죠. 기억, 지구온난화가 되면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질 수 있어. 맞아.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면 꽃이 피는 것인데 봄이 빠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야. 디귿, 기억에 따르면 어떠한 원인 없이도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 원인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다니까 틀린 설명입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X죠, X. 어떠한 원인 없이 만물은 존재할 수 없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 거야. 리얼,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기억, 연기설은 지구온난화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인간의 행위가 자연환경의 변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변화를 다시 고치면 자연도 회복될 수 있다로 연결되는 것이죠. 정답은 기억, 리을,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4대주의 중에 하나래요. 아까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어요. A를 보시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온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을 열등한 민족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다. 내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 것이 열등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거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4대주의 중에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B, 그럼 당연히 문화 4대주의일 텐데 그래도 예시 보시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리말보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세련되어 보인다라는 인식. 우리 건 열등하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 이게 문화 4대주의죠. A, 자문화 중심주의는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다. 반대로 돼야 맞죠. 문화 4대주의가 다른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고요. B, 2번 문화 4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숭상하여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문화 4대주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A와 달리 B는 다른 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다른 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비판은 A와 B 모두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A와 달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맞는 설명이야. B는 다른 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B와 달리 A는 절대적 기준에 따라 문화의 우열을 가린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역시 이것도 A와 B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B와 달리라는 말이 없었다면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이다. 5번 A, B는 모두 다른 사회의 문화를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이해한다. 아니지. 편견이나 선입견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B 모두에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 모두 다른 사회의 문화와 모두 다른 사회의 문화를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이해한다라고 하면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학습카드이라 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은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가이고요. 가장 많이 사실 모의고사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핵심 주장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 끝이다. 쾌락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다 라는 얘기죠. 쾌락은 절대적 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진정한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 아니라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의 이것을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이 사상가는 쾌락 그 자체가 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고 몸에 고통이 없는 게 좋아. 고통은 악이기 때문이야. 요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상가는 또 뭐라고 주장했냐면 방탕한 자들의 쾌락을 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육체적 쾌락, 즐거움을 계속 찾자면 계속 더 강한 자극, 더 즐거움을 찾게 되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고통을 준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 쾌락의 역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일정 수준의 쾌락으로 이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쾌락을 찾지 못했을 때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거야. 그것을 쾌락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가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을 최소한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행복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1번 욕구의 절제를 통해서 고통이 사라지면 행복할 수 있다. 요게 이 사상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였고요. 이걸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설명만 했네요. 기본적으로 욕구의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에 유일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그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주로 중세 유럽의 모습이죠. 중세 유럽은 신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 3번 이성만을 최고의 선으로 삼아야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성을 강조했던 인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덕을 탁월함이라고 봤어요. 탁월함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가 그 존재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걸 탁월함이라고 했어. 우리 두 개 갖고 있는 눈이라는 건 잘 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피리는 피리 소리를 잘 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인간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인간은 이성적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이성을 잘 실현해서 발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이 최고의 선이고 이성이 이끄는 대로 도덕적 실천, 도덕적 성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4번 감각적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아니다. 쾌락의 역사를 얘기했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설명이고요. 모든 감정을 제거하라.
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고통이 없고 불안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갑의 입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19번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입니다. 가나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래. 가에서는 여름 기후를 이용한 수목농업이 활발하게 발달했어. 대표적인 게 포도야, 포도. 자, 나에서는 주로 오아시스 농업을 통해 대추야자를 재배합니다. 최근에 대규모 관계 농업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고요. 대추야자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도만 딱 봐도 여름 기후를 이용한 수목 농업이 발달한 거. 이 지역의 여름 기후, 수목 농업이 발달한 기후, 바로 지중해성 기후죠.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 특징은 어떻습니까? 여름철, 고온, 건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목 농업,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농업이 열매가 굉장히 맛있게 잘 자란다라는 특징. 포도, 올리브, 오렌지 같은 것들. 자, 그리고 나는 오아시스라고 하면 주로 건조기후, 사막 지형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건조기후 지역. 그러니까 지금 가가 여기 이탈리아, 시칠리아가 되겠고요. 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습니다. 가는 겨울 강수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땡이지. 애초에 가는 여름철 고온 건조가 특징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 나는 연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맞지. 그래서 건조기후야. 디귿 나는 건조기후는 가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대충 봐도 나가 가보다 가깝죠. 맞습니다. 리을 가나는 모두 온대기후 지역에 속한다. 가는 지중해성 기후니까 맞아. 나는 건조기후가 되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20번 보시죠. 지금 66분째네요. 85분 안에 가봅시다. 다음은 통합사회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시 관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 중 A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한 사례입니다. A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최근에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쭉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책 혹은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무슨 관점이라고 합니까?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죠. 사회적 관점에서는 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사회제도, 정책 혹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럼 갑을병 학생 봅시다. 사회 구조가 사회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점, 갑은 맞죠. 을 서로 다른 공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요거 공간적 관점이잖아. 그죠? 공간이라고까지 나와 있네. 병 사회 문제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맞죠? 그래서 갑과 병이 맞는 설명을 했으니까 정답 3번입니다. 21번 보시죠.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사막과 산성비 중에 하나래. 위치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을까? A는 색칠이 되어 있고요. B는 B금이 되어 있어. 근데 A의 분포 지역을 보면 오세아니아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의 일부, 특이한 점 여기죠. 여기 그리고 몽골 초원지대 주변. 이게 B가 B금은 산성비고 A 지금 아프리카 사헬지대 부근과 몽골 지역 주변에 분포했으니까 A가 사막화가 되겠죠. 산성비 B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보면 주로 유럽 지역 그리고 중국 동남부 지역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 주로 산업지대가 많이 형성된 곳입니다.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진 곳. 그래서 이 산업지역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산성비가 내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사례. 아프리카 연합의 그레이트 그린 월 프로젝트. 아프리카에 있는 거 지금 다 A잖아, 그치? 사헬 지대를 중심으로 숲을 조성해서 토지를 복원하는 것. 너무 가물어버린 토지를 복원하는 것이니까 사막화에 대한 대비일 겁니다. 두 번째, 동아시아의 산성강수 모니터링 네트워크. 산성, 강수. 물이 내리는 거니까 산성, 비가 되겠죠. 보기 볼게요. A. 사막화는 연중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자주 나타난다. 굳이 따지면 B가 되겠죠. A가 아니라. 비가 내리는 거니까 고온 다습해야 비가 많이 내리지. A는 연중 건조한 지역, 증발량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날 겁니다. X고요. B는 산성미는 공장 매연 등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발생한다. 맞죠. 디귿. B. 산성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막화 방지 협약이 체결된 것 아니죠. A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리을. 기억은 사막화. 니은은 산성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맞죠. 그래서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혹시 산성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결한 국제협약 뭐가 있습니까? 산성비 해결. 1987년에 제네바 협약이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기본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성비 문제 해결이 목적이고요. 대기 오염의 감축, 요것을 강조해 나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성비라고 하는 건 이 산업화 과정 속에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데 이것이 강수와 지금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산성비가 계속되면 사실은 식물이 나무가 고사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석조, 건축물들이 부식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례를 통해 봤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문화권 탐구 보고서의 일부이다. AB 문화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숨겨진 잠재력 A, B 문화권의 사례를 주목하라. 미래를 주목하라. 위치만 봐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A는 아프리카 문화권이고요. B는 오세아니아 문화권이죠. 지도를 통해서 우리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 당연히 대륙으로는 아프리카에 속하지만 문화권으로 구분할 때 주로 건조 문화권에 속합니다. 여기 아라비아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일부 중앙아시아까지. 여기는 동남아시아 문화권 이렇게 구분하고요. A는 아프리카, B는 오세아니아입니다. A부터 보죠. 원주민, 부족 중심의 공동체 생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언어와 문화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민족, 종교, 국경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있어. 하지만 풍부한 화석에너지,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요. B. 오세아니아는 지리적으로 다른 대륙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은 고유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전통문화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정한 자연환경, 독특한 원주민 문화를 내세워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불교를 믿는다. 아니죠. A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고요.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각 부족별 토착 신앙을 많이 믿습니다. 민족 종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보편 종교로서는 사실 크리스트교가 상대적으로는 많습니다.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종교가 나타나며 굳이 보편 종교 중에서는 크리스트교가 많이 나타납니다. A의 원주민으로는 에버리지니와 마오리족이 있다. 요거 B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굳이 불교를 많이 믿는다라고 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 혹은 동아시아가 될 겁니다. 3번 B. 오세아니아는 18세기 산업혁명의 발상지다. 발상지는 유럽 문화권이죠. 4번 B에서는 과거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주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영국의 영향력 하에 많이 있었습니다. 쌤이 수업 때 얘기했던 건 이 오세아니아 지역이 특히 호주가 영국에서 일종의 범죄자들을 격리하는 유배 수용소였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5번 A는 오세아니아, B는 아프리카 문화권이다. 반대로 쓰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3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서술형 평가의 학생 답안에 대한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화변동의 요인 사례를 서술하시오. 쭉 보면 A. 조선 세종 때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 채점 결과 동그라미입니다. 이거 뭐예요? 발명이 되겠죠. 그리고 발견에 대한 답안 맞았고요. 그러니까 발견의 사례가 들어가면 되겠죠. B. 문익점이 원나라에 가서 모카씨를 가져온 것 간접 전파, 자극 전파니까 직접 전파. 정답이었으니까. 근데 니은 보시면 간접 전파에 대한 사례를 적었는데 오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답이 들어가야 하고요. 자극 전파의 사례 디귿을 썼을 때 정답이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까 갑을병의 그 요리법 문제 있었어요. 텍스트. 그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조금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발명과 발견은 내재적 변동. 그리고 B는 외재적 변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걸 염두에 두고 봅시다. 자, A는 발명은 이미 존재하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발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2번 B는 직접 전파는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 요소가 전파되는 것이다. 틀렸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매개체를 통해니까 간접 전파가 되겠습니다. 3번 기억에는 발견에는 바퀴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레를 만든 것. 수레라는 게 원래 있지 않았지만 만든 것이니까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 되겠죠. 굳이 따지자면 우리 수업 시간에 1차적 발명과 2차적 발명 얘기했습니다. 아예 없던 걸 새롭게 만든 건 1차적 발명. 기존에 있던 것을 또 가공해서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 것, 이걸 2차적 발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굳이 따지면 2차적 발명이 되겠네. 4번 니은에는 K-팝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로 널리 알려진 것. 이 자체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뭐의 사례입니까? 매개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된 거니까 간접 전파야. 간접 전파 맞네. 하지만 교사의 채점 결과가 X였으니까 이게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번 디귿에는 체로키족이 알파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독자적인 체로키 문제를 만든 것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자극 전파였죠. 외부 문화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 자극 전파였습니다. 24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안전 안내 문자에 대한 것이네요. 쭉 같이 선지 보면서 정리할게요. 기억, 안전 안내 문자는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맞죠? 국가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합니다. 그치? 피해를 입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3번 니은 태풍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정부의 보상과 복구를 요청할 수 있죠. 정부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의 구축은 디귿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5번 가와 달리 나에는 야외활동 자제와 같은 행동 요령이 들어갈 수 있다. 태풍에 대해서
홍수에 대해서 행동 요령인데 둘 다 사실 야외 활동 자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가와 달리라는 말 때문에 5번이 오답이 됩니다. 사실은 가나 모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문제 25번 봅시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갑 사상가는 부정, 을 사상가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사상가 기억하여? 베이컨이죠, 베이컨. 과학혁명 이후에, 계몽사상의 확산 이후에 인간이 많이 알면 알수록 자연을 더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인간에게 이로움이 있다라고 바라봤던 인물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인간이 자연을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하다.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대해 관찰하고 고찰하는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관점은 인간 중심주의죠.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아는 만큼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을은 보시면 대지윤리 여기서 이미 끝나.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을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인류가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생태중심주의가 되겠죠. 대표적인 사상가 레오폴드입니다. 인간중심주의는 여러 사상가가 있지만 생태중심주의는 사실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인간중심주의, 을은 생태중심주의인데 각각 부정, 긍정의 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갑은 X, 을은 O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되죠.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개별적 실체로 보아야 하는가? 자연과 독립된 존재이다. 갑은 인간중심주의니까 O라고 할 거고요. 을은 아니야 라고 했지. 모두 연관되고 관련되어 있어 라고 볼 겁니다. 2번. 인간은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지닌 존재를 존중해야 하는가? 맞아. 인간은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지닌 존재를 존중해야 돼. 그래서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지닌 존재 인간이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지닌 존재 인간을 존중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생태중심주의 입장에서는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지닌 존재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생명에 모두 있다라고 해. 심지어 토양과 물 같은 무생물도 있다고 해.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생태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 O입니다. 이것도. 3번. 인간을 본질적으로 동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갑은 당연해. 하지만 을은 아니야 라고 하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고 독립된 개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보죠. 4번. 인간은 생태계 자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인간중심주의는 그렇지 않아. 생태계는 그 자체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아니야. 하지만 생태중심주의는 맞아라고 얘기하겠죠. 5번. 인간은 자연이 지닌 내재적 가치를 토대로 자연을 정복해야 하는가?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은 내재적 가치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자연은 오로지 도구적 가치만 갖고 있어 라고 봅니다. 을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인간은 생태계 자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갑은 X, 을은 동그라미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대략 83분, 4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통합사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건데요. 어쨌거나 한번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시고 내용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